처음 뵀으니까 인사하죠. 자, 됩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과목은 아시다시피 세법이고요. 제 이름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근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같이 볼 건데 이제 실제 보면 이제 저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인강 보는 분도 계신데 잘생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주 보지도 못해요. 이제 인강이 됐건 뭐 오프라인 됐건 자주 못 보니까 이제 질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다음 카페, 제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카페 가셔갖고 제 이름 지금 나오니까 여기 오셔갖고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사이트 있죠. 그래서 이 수업 나오는 사이트에 올려도 되고 해서 뭐 수업과 관련이 있는 거는 뭐 둘 다 해도 관계 없고요. 또 수업과 관련이 없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개인적인 세법과 관련된 건 제 다음 카페나 아니면 저를 직접 찾아오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려드릴 거고.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뭐,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며 또 이 세법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일단 그 정도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부동산 세법인데, 뭐, 세법은 다 뭔지 알죠? 세법은, 세금에 관련된 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인데, 그럼 부동산이 뭐냐 이거죠. 부동산은 뭐 이미 민법에서 배웠겠지만 토지입니다. 토지와 이제 정착물인데 저희는 이제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하고 이 건축물에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는 게 이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 법 체계에는 이런 법은 없어요. 부동산 세법 이런 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원래 있는 법은 그냥 세법이에요. 세법. 세금에 관련 법이고 이 세법에는 이제 엄청난 종류의 법이 있어요. 뭐 회사가 내는 법인세부터 뭐 개인 소득세 쭉 뭐 엄청난 세금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걸 다 아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지만 뭐와 관련된 거 토지와 건축물 즉 부동산에 관련된 이 세금만 공부합니다. 그럼 대체 그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떤 게 있냐 이제 이걸 볼 건데 자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저희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요. 어떤 게냐면, 자, 예를 들게요. 자, 갑이 있고, 자, 을이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갑의 땅이에요, 땅. 갑의 땅입니다. 자, 그럼 시작은, 갑이 이 땅을 을에게 매도합니다. 매도가 뭐예요? 양도예요, 판다 이거죠, 판다. 그래서, 얘가 이 땅을 산 게, 가령 뭐 8천만 원인데, 사서, 얘한테 1억에 팔았다. 이렇게 매매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는 산 친구고 얘는 양도한 친구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산 친구를 뭐라 하냐면 매수자라고 해요. 매수자. 산 친구는 매수자. 같은 말로 양수자라고 해요. 양수자. 이제 팔아먹은 친구를 뭐라 하냐? 얘를 보고 매도자라고 합니다. 매도자. 또 같은 말로 양도자입니다. 다 표현 자체가 많은데 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지금 매매가 됐고, 이제 산 친구가 있고, 이제 파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세금은 이렇게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세금을 다 매겨요.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얘부터 가죠. 그럼 매수자가 1억을 자기 돈 주고 샀건, 은행에서 융자보다 샀건, 이건 국가는 개의치 않아요. 남한테 뭐 속된 말로 사채를 썼건 뭐랬건, 그건 다 무시하고 너 샀니? 샀다. 그럼 너 세금 내라 이거죠. 그럼 얘가 다 샀을 때 내는 게 그게 뭐냐? 이제 첫째 그게 제가 취득 단계 세금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그죠? 취득세가 나옵니다. 취득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이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등기 같은 거 하게 돼요. 그럼 그 또 뭐냐? 이 과거의 등록세인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세금이 과세가 돼요. 그럼 보통 얼마나 내냐? 자, 그럼 얘가 산 게 1억이에요. 1억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억 곱하기
매도니까 돈 내고 산 거죠. 이게 4%예요, 4%. 취득세만 근 400만 원입니다. 물론 더 붙어내요. 더 있는 것도 있는 일단 기본만.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얘는 이제 별도 취득과 관련이 없는 별도 등기니까 얘는 뭐 됐다고 치고 예를 들어 샀어요. 사서 갖고 있어요. 사서 갖고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건 뭐라 하냐 이제 보유한다고요. 보유한다고. 그럼 얘는 땅을 갖고 있겠죠. 갖고 있으면 매년 내는 게 바로 뭐냐? 그건 재산세예요. 재산세. 근데 이 땅이 소액이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땅이라면 또 냅니다. 또 내는 게 또 뭐가냐면 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이거는 글쎄 저도 세법을 강의하지만 저도 솔직히 내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이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금액이 비싸건 싸건 무조건 매년 냅니다. 하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나 혹은 주택이 금액이 비쌀 때 내요. 비쌀 때. 그래서 그럼 저도 한 번도 안 내보고 내보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땅은 별로 비싼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비싼 게 그럼 뭐 비싼 게 대체 얼마냐? 최하 5억이에요. 최하가. 이 5억이라는 게 보편적인 매매가가 5억이 아니고 정부가 정한 고시가가. 그래서 이제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가야만 되는데 전 뭐 일단 뭐 땅도 없거니와 그럼 얘는 산 게 1억이니까 뭐 택도 없겠죠. 그럼 얘는 안 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를 겁니다. 얘는 팔았어요. 자, 그럼, 8천에 사서 1억에 팔게 됐죠. 그럼 얼마나 이익이 났어요? 2천에 이익이 났어요. 그럼 그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내는 게 그게 세 번째인데,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양도단계세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다만, 얘는요,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아니고 내가 발생된 뭐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세금인데 얘는 전체가 아니고 내가 사서 판 금액에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근데 요것도 요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럼 이익이 아까 2천만 원 나왔어요.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보통 뭐 1년이 안 됐다고 하면 50%인데 50%만 합시다. 하면 양도세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이제 즉 이렇게 순환 과정마다 매번 세금이 계속해서 과세가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살 때 저희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할 건 이게 사서 나중에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살 때마다 계속 세금은 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개는 분명히 보유예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산 거 판 건 되겠지만 갖고 있는 거? 그래. 그럼 내가 사서 가령 사서 한 이틀 정도 갖고 있다 팔았다. 재산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이 두 개는 보유를 했어도 특정 시점에 갖고 있어야 세금을 냅니다. 그게 언제냐? 이 두 개는 매년 6월 1일 시점에 요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확인돼야 세금을 내지 이날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 안 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오늘 자 아까 우리 이제 지워놨지만 오늘 샀어요. 오늘 땅을 자 11월에 샀어요. 사서 자 에이 갖고 있어 보니까 돈도 안 될 것 같아. 12월에 처분합니다. 자 팔게 되면 어차피 이제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도 6월 1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내년 6월 1일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다시 지금 사서 팔아도 이때는 재산세가 나올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세법하고 저희가 이제 실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실무에 가면요. 요 한 달치 재산세를 좀 물게 합니다. 누가 물게 하냐면 중개업자가 중간에 껴서 당신도 한 달 갖고 있었으니까 한 달치 정도 세금을 좀 내게 해라. 이건 이제 그 중개사하고 매수자, 매도자 간의 어떤 협의 관계지 법상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해요. 무조건 법은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자에게 항상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 무조건 이렇게 보유기간마다 안 분해서 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저희가 배울 부동산 세법은 결국 이 5개예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개가 저희가 배울 이제 과목이에요. 그럼 수많은 세금 중에 딱 이 5개 세금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세금이 대략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세금의 종류가. 이거 뭐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대충. 30개요? 자, 그럼 교재 갖고 계시죠? 몇 개 있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세금이 몇 개가 있냐면요. 몇 개 있는 것만 볼게요. 자, 교재 212쪽입니다. 212쪽에 가면 밑에 하단에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게 인문서인데 212쪽 맨 밑에 보면 표가 나오죠. 거기에 세금이 적는 거 쭉 나올 겁니다. 보입니까? 네, 거기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세금의 종류예요. 세볼 건 없습니다. 되게 많다는 거 알면 돼요. 그 많은 거 중에서 저희는 몇 개? 딱 5개만 알면 됩니다. 자, 근데 이 5개를 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은 사람도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못 하잖아요. 그죠? 애도 태어나면 저도 애 키워본 지가 꽤 돼갖고 어떻게 하죠? 태어나면 애가? 뛰어요? 걷나요? 울죠, 그냥. 처음에는. 하염없이 웁니다, 그냥. 배고파도 울고, 똥싸도 울고, 계속 울죠. 울다가 한 돌쯤 되면 얘가 이제 일어서려고, 힘을 써요. 그죠? 그게 이제 돌 때쯤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살 때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서서 이제 보행도 하고, 이제 뭐 장난감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다 깨물고. 그래서 저희 집도 이 분필꽂이가 몇 개가 있었는데, 뭐 다 나중에는 막 헤어졌어요. 이렇게 저희는 애도 키우고 그때 개도 키웠는데 둘 다 같이 깨버려요. 애하고 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남는 게 없던데 세법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총론. 이 조세 총론은 이 각각의 세금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 또는 공통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게 요게 조세 총론입니다. 그게 물론 아까 이제 212쪽도 거기도 마찬가지 조세 총론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나서 각각의 항목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대충 저희 세법 몇 문제나 출제가 됩니까? 자, 출제 문항수는요. 이제 금년도 2015년도에 이제 출제되었던 것만 놓고 따지면 조세 총론이 2문제 정도 나요. 2문제. 보통. 그 다음에 취득세가 좀 많아요. 4문제. 등록면허세는 보통 1문제. 재산세는 보통 2문제. 종합부동산세 보통 1문제. 양도세가 무려 6문제. 많게는 7개도 나요. 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2015년도 기준이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더 재밌었어요. 그때는 취득세가 5개, 빵, 둘, 빵, 7, 둘. 그럼 결국은 자, 이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나봐야 몇 문제입니까? 1문제야. 기분 좋으면 안 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딱 느낌 많아요. 혹시? 낼 게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파트, 분량도 얼마 안 되고 이게 등록면허세는 뭐 책 보면은 지금 갖고 계신 기본 인문교재는 딱 3장밖에 없어요. 내용이. 얘도 3장인가 4장밖에 안 돼요. 장수로. 그러니까 공부해봐야 얘는 공부하면 금방 다 맞춥니다. 또 대부분 다 맞추니까 낼 게 없어요. 올해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둘 다 아주 눈만 뜨면 답이 보이게 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나왔어요. 어디? 자,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또 많은 게 뭐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 파트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쪼개면 딱 보이죠? 뭐하고 취득세하고 양도세. 이 파트만큼은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 대부분 다 틀리는 부분이 얘는 또 거의 맞춰요. 2문제 거의 맞추고 얘는 2개에서 하나 맞춰 하나 틀리고
근데 이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많이 맞추면은 4개인데, 합격하는 분은 4개를 맞춰요. 근데 불합격하는 분은 2개밖에 못 맞춥니다. 왜냐면 실상 이 파트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왜, 얘도 마찬가지. 4문제가 나지만, 보통 합격하는 분은 뭐, 4개, 혹은 3개를 맞춰요. 근데 불합격하는 분은 딸랑 하나 맞춥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저희 세법이 이렇게 보통 16문제인데,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와중에서 공시법이 이제 24개가 납니다. 이 중에서 합격하는 분은 보통 10개 이상 득점을 합니다. 근데 불합격하는 분은 10개 미만이에요. 이건 100%예요. 그럼 내가 자 세법이 뭐 12개 맞았다. 이런 분이 불합격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나는 세법을 14개 맞았는데 금년도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거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조금 거짓이에요. 거짓. 대부분이 이제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해서 1차만 합격하고 2차만 불합격하면 그분들 거의 핑계가 뭐냐면 공법 배웠나요? 공법. 네. 나 공법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지 세법 때문에 안 됐다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아예 1차부터 안 됐으면은 1차는 핑계가 많죠. 민법이나 그런 워낙 방대하니까 그 부분은 뭐 핑계가 됩니다. 근데 2차 과목은 실상 공법이 제일 복잡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설령 공법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 세법이 안 나왔어도 나는 공법 때문에 안 됐다고 하지 이 세법이나 뭐 중개사법, 공시법령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중개사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면 9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분 보는 게 20시대예요. 그럼 벌써 좀만 더 있으면 20년이에요. 제가 이 중개사 한 지가. 나이는 되게 어려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세법 때문에 나 불합격했다 하신 분은 못 봤어요. 근데 해보면 쉽습니다.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이제 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세법을 잘하는 방법은 이거 다 좀 지울게요. 공부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쉽게 하는 방법을 다들 간과합니다. 대부분 다 이걸 무시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제 쉽게 하냐 이건데 대부분이요. 이제 공부 방법론인데 자 지금이 12월 시험은 내년 10월입니다. 이게 시험이죠. 그럼 이제 선생도 됐어요. 세법 쉽다고 했어요. 쉽다고 하니까 계속 안 해요. 안 하다가 어떤 방법 하냐. 지금은 민법, 결혼, 공법 이 세 과목만 줄기차게 하자. 맞아요. 줄기차게 됩니다. 하는데 뭐 세법만 얘기하고요. 세법은 나중에 하자. 언제쯤? 글쎄 뭐 대충 뭐 한 5월 달쯤부터 시작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때부터 한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럼 지금부터 4월 달까지는 아예 책 한 자도 안 봅니다. 아예. 학원도 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저게 세법이구나. 그냥 끝나고 가요. 특히 인강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이 세 과목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에이 세법은 나중에 하자. 그럼 좋아요. 5월 달이 됐어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내 계획은 이게 이 세 과목이 4월까지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4월까지 와도 이게 세 과목이 딱 정리가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다 보면 계속 이 과목은 뒤로 밀려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8월 딱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2차 포기합니다. 그래서 1차만 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법을 진짜 쉽게 하고 싶으면 이 세 과목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되 자 저희가 100%라고 놓고 따지면 이 세 과목은 한 70%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30%의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비중을 둬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즉 내용 몰라도 책만 읽어봐도 돼요. 근데 뭐 딴 과목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세법은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볼 때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책 딱 덮어놓고 나면 이게 뭘 배웠나 몰라요. 근데 민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타법은 수업 시간에는 힘든데 집에서 복습하다 보면 알거든요. 그 차이예요. 즉 세법은 복습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업만 듣고 그냥 딱 가고 이 세 과목 무지하게 복습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도 잘 참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뭐 몇 시간씩 아니야.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돼. 30분만 투자해서 그날 배운 거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유인물도 줍니다. 이게 그냥 받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거 만드는 선생은 밤새 타이핑 쳐야 돼요. 그것도 막 치는 게 아니고 못 치는 두 손가락 갖고 밤새 쳐서 주면 이걸 소중히 여겨서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는 이유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거를 뽑아준 거니까 책을 못 보면 얘라도 쭉 보고 그냥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법 공부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또 작심삼일만 내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관리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은 어쨌든 꾸준히 몇 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적어도 20-30분씩 정도 복습을 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법에 이제 가장 이제 치명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정세법이에요. 이 개정세법이 뭐냐면 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법이 바뀐다. 보통 법이 이제 언제 바뀌냐면 12월 31일 날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법이요 2월 달쯤 되면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3월 되면 또 바뀌고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매달 바뀝니다. 매달.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확정 공고가 보통 6월 말에 나거든요. 이때가 되면은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시험을 언제 본다 해서 확정 공고가 나오는데 이 확정 공고 나기 전까지 개정된 법령은 시험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수업을 봐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한 1, 2월달 강의 듣고 그다음 5월, 6월로 넘어가 이게 아니고 왜 중간중간에 법이 3월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법령은 늘상 좀 잘 체크해서 책에다 표기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책에다가 이제 표기 아니면 책이 무슨 개정파에다 개정법령도 반영 안 해서 반영한 겁니다. 한 건데 또 바뀌고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법 바뀌니까 수업 시간에 바뀐 부분을 책에 또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하시면 안 돼요. 법이 바뀌어서 교재에 체크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약간 6월까지 됐어요. 됐으면 책을 보니까 이제 헷갈려요. 이제 법이 한 번 바뀐 것도 있고 두 번 바뀐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요약집이에요. 모든 법이 확정된 다음에 나오는 게 요약집이에요. 그럼 이 요약집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확정된 건 다 반영된 거니까 더 이상 뜯어 고칠 거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20-30분씩 매일 책을 보다가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면 세법은 이제 그때 되면 기본도 필요 없어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요약집만 갖고 계속 반복하면 이때 봤었던 내용들 내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요 핵심 요약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제 요약집까지 보고, 선생 말대로 이제 꾸준히 20-30분씩 했는데, 시험은 코앞에 이제. 현재가 9월달이에요, 이제. 9월달. 내년 9월이 되겠죠? 시험은 코앞인데, 아무리 해도 세법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즉, 제가 얘기한 대로 계속 네 말대로 20-30분씩 매일 난 받고 개정법령도 다 체크했고 네 말대로 요약집까지 다 봤는데 문제집까지 다 붙어봤는데 왜 난 안 될까? 이런 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이거 딴하고도 다 합니다. 백선특강이라는 거 하는데 정이 안 되면
백선 특강 문제만 외우십시오. 요거는 제가 지금도 약속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내년도 아직 출제위원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백선 문제에서요. 제가 백선 문제를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16문제 처음 보잖아요. 15개 안 나면 제가 이 대한민국을 떠날게요. 떠납니다. 좀 주제넘는 얘기인데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있어요. 아마도요. 조만간 저희가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이건 뭐 제 혼자 생각인데요. 글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마 제가 검찰을 가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혼자 생각이에요.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백선 특강에 나왔었던 문제가 아니고 지문 동그라미 1번 뭐 2번 뭐 있잖아요. 이 지문이요. 안 걸린 게 없이 다 걸렸어요. 1번부터 16번까지 모든 지문이 다 걸렸어요. 이걸 누가 진짜 신고하면 뭐 무혐의 처분은 받겠죠. 왜? 제 혐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조사받았다가 뉴스 한번 나오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스타 될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적중되는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나중에 정이 안 되면 제 백선만 외우세요. 그 100개에서 나도 맞추겠다. 근데 거기서 또 찍어줘요. 100개를 하는데 거기서 요번에 요거 날 거. 100개지만 이건 안 날 거. 100개지만 날 거 해갖고 한 30개 정도를 해줍니다. 거의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제가 바빠갖고 못 했는데 조만간 저희 사이트하고 제 카페에 실제 백선 문제 했었던 거하고 출제되었던 문제하고 비교해갖고 문항별로 비교해서 요 문항, 요 문항 난 거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진짜 억소리 날 겁니다. 억소리. 실제로 억소리라는 게 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 체납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체납 처분.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세법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즉 가령 제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에요. 집을 보유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아까 무슨 세금 낸다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재산세예요. 자, 저희가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죠? 고지서가 와서 세금을 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냈어요. 안 내면 다음 달에 고지서가 또 옵니다. 또 안 냈어요. 그럼 또 옵니다. 또 안 냈어요. 이렇게 3번 정도 안 내면요. 나중에 국가가 독촉장을 보내요. 너 이번에 안 내면 압류할 거야. 해봐라. 또 안 냅니다. 그럼 나중에는 최고 통지서가 와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안 내면 너 진짜 압류한다? 또 안 냅니다. 그럼 압류 예고장이 와요. 이제 너 안 냈으니까 네 집 압류한다. 그건 안 냈어요. 진짜 압류합니다. 이제 정부가 뭐예요?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세금을 내서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에이 압류된 거 뭐 내 거 아니야? 세금 안 내. 그럼 국가가 압류한 거 이제 보관해요. 보관해서 계속 안 내면 국가가 얘를 처분해요. 공매 처분합니다. 공매 처분. 팔아서 처분해서 국가가 그 돈 갖고 세금에 충당을 해요. 이렇게 압류해서 공매 처분까지 이걸 보고 제가 체납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제 공매는 이제 판다는 얘기예요.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이 돈이 생기면 이 돈을 대체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이게 올해 시험 문제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문장 자체는 일반 수험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일반 수험 저희 중개사 책에도 이런 내용 담고 있는 책도 없을 뿐더러 이게 이제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 문제에서 출제되었었던 그 지문인데 요 지문이 나중에 보겠지만 제 특강 문제 이게 6번인가요? 그게 5번 지문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험 문제도 이게 똑같이 5번 지문에 똑같이 났어요. 똑같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소송 걸 수 있어요. 아까 뭐
검찰 가갖고 고발함이 걸려요, 일단. 그럼 검찰은 뭐, 일단 고발함 조사를 하겠죠, 그죠? 제가 그만큼 찍신입니다. 참 묘한 게, 그에 그에마다,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수험생도 잠을 못 자지만 저도 잠 못 자요. 제가 이제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 시험 보기 직전까지 빠진 키로수가 약 6kg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자다가 자잖아요. 자다가 순간 문제가 번뜩번뜩 이거 같아.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노트북 펴놓고 막 문제를 칩니다. 치고 문제화 시키고 또 자다가 눈을 뜨면 또 막 문제가 또 눈에 떠요. 그게 뭐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순간 뭐 번뜩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저희가 알키미데스인가 순간 번뜩여갖고. 근데 묘하게도 이게 전부 다 시험 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하게 흔한 신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마다 느낌이 요건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그 느낌이 오니까 왜냐면 그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9회 때부터 26회면 17년 동안 이걸 했어요. 17년 동안. 말이 17년이지 이 기간 동안 하다 보면요. 출제자가 누가 됐든 간에 성향은 대략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 하고 저희는 수업만 하니까, 선생들은 편하겠다, 공부만 해서. 왜 안 합니까? 저희도 공부해요. 대학 교수들께서 이제 책을 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 책 다 사요. 일부는 받는 것도 있는데, 출판 기념회를 가면 그냥 받아오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도 서울 교보문고 가고 책을 사요. 이 두꺼운 걸. 사서 거기서 못 보던 것만 추려냅니다. 이제 못 보던 것만. 제가 늘 보던 건 필요 없고 못 보던 문제나 못 보던 내용을 다 추려내요. 그래서 그걸 또 저 나름대로 다시 똑같이 되면 걸리니까 이걸 다시 희석을 합니다. 둥글둥글하게 희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문제화시키니까 나중에 뚜껑 걸 따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꽤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연간 교재 구입비도 적게는 한 돈 100만 원 씁니다. 여러분들은 책 한 권 사갖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는 나오는 책마다 솔직히 다 사요. 다 사고 또 그냥 받아오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국세청에 가면 국세청 교육교재인데 그게 매년 5월 달쯤 나옵니다. 그거는 국세청에 가서 이제 잘 얘기해서 받아와요. 근데 더 웃긴 건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납니다. 이제 국세청 교육교재는 아까 그 양도세에서 계산 문제는 보통 거기 책에서 거의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물론 똑같지 않지만 이제 그 국세청 교육교재에서 거의 나고 또 출제자도 이제 대학 교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무관계자도 이제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적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많이 투자한 만큼 적중률도 계속 높아집니다. 저도 그걸 믿고 계속 책이 나올 때마다 책을 계속 사요. 보지도 않으면서. 저 책 산 권 사면 보는 시간 딱 2시간이에요. 싹 넘겨갖고요. 안 보던 것만 책에서 책 접어요. 접어 집에 가고 다 타이핑 치는 거.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어떤 거는 책 한 권 입다만한 거 한 500페이지 사갖고요. 건져내는 거는 딱 2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럼 굳이 뭐다 사냐? 서점 가서 그냥, 대충 막 읽어보다가, 스마트폰 갖고 찍어 보면 되지. 근데 또 그러면 또 안 돼요. 제가 좀 이게 잘못된 편견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죄송한데 저는 중고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웬만하면 빌리는 것도 별로 안 하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우스갯말로 어디 놀러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어. 그래서 가면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집에서 코펠도 가져가고 냄비를 가져가고 라면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버너. 불을 안 가져갔어요. 집에서. 그럼 대부분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딴 걸 사 먹었든가. 그죠? 왜? 없으니까. 이게 집에 있는데 아니면 남한테 잠깐 빌려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바로 사옵니다. 그냥.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 버너가 집 몇 개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참 세포선이 정신이 좀 이상하고만 할 텐데 그렇게 해왔었어요. 해왔고
또 그게 남한테 괜히 패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공부만 하면 되고 나머지 건 다 제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뭐 수업만 빠지지 말고 충실히 수업을 임하시면 제일 좋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 한번 가볼게요. 이제 쭉 보면은 교재가 자 206쪽부터 있어요. 세법이 206쪽부터 쭉 보면 몇 쪽까지 있냐면 꽤 많죠. 285쪽까지, 6쪽까지.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입문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상 지금 페이지 해봐야 뭐 몇 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기본서는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세법에 대한 기초 부분이니까 이제 요만큼이고 기본서가 한 1월 빠르면 한 1월 중순쯤 나올 거예요. 왜냐면 법이 개정돼서 그 법을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책이 나오면 공부할 건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 정도 교재고 그래서 맨 앞에 보면 206쪽에 가면 이제 조세 기본 정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세 총론 파트고요. 그게 쭉 넘기면 이제 자 넘겨볼게요. 217쪽 갑니다. 자 217쪽에 가면 이제 2편에서 지방세가 나올 거고 1장에 취득세, 2장에 자 등록면허세 밑에 제목에 3장에 뭐 재산세가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이제 몇 쪽으로 가냐면요. 교재가 255쪽입니다. 255쪽. 이제 3편. 보면 밑에 조그맣게 1장 종합소득세, 또 2장 소득세, 3장 양도소득세. 그럼 아까 했던 거 다 적죠. 그래서 그렇게 파트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건 뭐하고 취득세하고 양도, 소득세가 가장 복잡한 내용이니까 자, 그거 좀 다시 생각하시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206쪽으로 갑니다. 자, OT 강의니까 뭐 진도 나가는 건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이제 어떤 의미인가만 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정상 진도 할 때 다시 할 건데 일단 어떤 갖는 의미가 있는지만 한번 쭉 볼게요. 자, 일단 206쪽에 가면 자, 조세의 개념이에요. 조세의 개념인데 자, 조세. 자, 쉽게 조세가 뭘까요? 조세가.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이따 점심 살게요. 조세. 조세가 뭘까요? 응? 이게 이제 한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에는 한자를 쓰면은 책이 안 팔려갖고 한자를 다 뺐더니 이게 이제 표현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자가 좋은 거는 뜻을 풀이하기는 한자가 있어야 참 좋은데 조세는 뭐 흔한 말로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즉, 얘를 번역하면 조달. 세금. 정부가 뭘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돈, 요게 바로 조세예요, 조세. 즉, 세금이죠. 그러면 정부가 자 분명히 조달합니다. 세금 돈인데요. 자, 걷어가는데 이게 그럼 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걷을 거냐 이거죠. 그럼 걷는 거는 일단은 가장 기본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조세 납세 의무를 갖고 태어나요. 자, 그러면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모든 자에게 걷는다. 그럼 모든 자는 뭐 부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가난뱅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심각한 실업자도 있겠죠. 뭐 엄청 많겠죠, 그죠? 그럼 모든 자한테 세금을 걷을 때 부자한테 걷는 거는 타당성이 좀 있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가난뱅이한테 걷는 건 타당성이 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실업자한테 걷는 건? 얘는? 없어요. 왜? 실업자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국가가 그럼 이런 분들한테도 걷자? 이건 너무 어폐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되 세금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자에게만 걷자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 그래서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되 대신 과세 요건, 이 과세가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부과, 당신 세금 내세요. 이렇게 국가가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만 세금을 걷어가지 아무리 부자건 가난뱅이건 시덥잖건 간에 이 과세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그때는 세금을 정부는 걷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과세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 요건이 뭔데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세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거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누가 세금 내야 할 자가 누구냐입니다. 세 번째 용어인데요. 과세 표준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체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야 할 거냐. 네 번째 세율 대체 몇 %만큼 낼 거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자여도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국가는 걷어갈 수 없다. 조달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조세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럼 예를 들게요. 자, 요즘의 소원이 뭐예요? 요즘의 소원. 여러분들 소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저희 실무자 특강할 때도 여쭤보면 대답 안 해갖고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 걷다가 아무 생판 모르는 분한테도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저거 계속 보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안 합시다. 자, 그럼 제 소원 할게요. 제 소원은 뭐냐면 이게 소원이에요. 로또. 이거 한번 대보는 게 소원이에요. 대는 건 늘 됩니다. 제가 10,000원 사면 거의 10,000원은 돼요. 본전 뛰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거 되는 게 소원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복권 사는 날인데 복권 삽니다. 사면은 저 솔직히 매주 사요. 사면서도 가슴이 막 뜁니다. 쿵쾅쿵쾅. 마치 될 것 같은 느낌? 뭐 그거 있어요. 딱 사면서도 괜히 혼자 막 기뻐합니다.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어떻긴 뭐 죽기 아니면 살기겠죠. 제 심장이 약한데 진짜 약한데 막 그 생각을 하면 막 뛰어요. 가슴이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때가 되면 에이씨 하고 이제 말죠. 왜 에이씨예요?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자 제가 꿈에 그리던 복권이 다음 주에 됐어요. 다음 주가 내일이지.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되면 저희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일 제가 이렇게 되면 오늘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이제 볼 일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 볼 일이 없겠죠. 제가 100억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좀만 합시다. 20억만 할게요. 20억만 돼도 죄송한데 안 볼 겁니다. 20억 되면요. 전 꿈이 있어요. 꿈. 그냥 크게 대저택을 지고 사는 게 꿈입니다. 자, 어쨌든 20억이 됐어요. 돼요? 자, 그럼 복권 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네. 그럼 자, 과세 대상이 뭐냐? 이 복권. 너의 복권이 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럼 누가 세금 낼 거냐? 누가 내가 냈으니까 내가 내야겠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요,
다 내가 냅니다. 다 나지 3자는 아니에요. 무조건 나입니다. 자, 과세표준 이게 뭐냐? 너 얼마 됐냐? 이거 얼마 됐냐? 얼마 됐어요? 20억. 20억이지. 20억. 세금 대체 몇 퍼센트 세금 띄냐? 3%. 대략 잡은 거예요. 그럼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다 나옵니다. 다 나왔으면 결국은 국가는 뭘 쓰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령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복권 됐습니다. 됐어요. 누가? 내가 됐습니다. 얼마니? 5,000원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복권은 현행법상 5,000원은 세율이 빵이에요. 없어요. 그럼 지금 네 가지가 다 충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항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세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조세가 이제 정의가 됐고, 자, 모든 세금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이런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세금을 걷는데, 자, 이제 세금이 나왔어요. 자, 세금이 얼마 나가냐면 무려 세금이 자 3천만 원이 나왔다. 복권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이제 일반 세금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3천만 원 정도 세금 나오면 보통 이제 걱정을 하죠. 야, 이거 어떻게 내야 될까? 어떻게 되면 돈 갖고 내야지. 돈 갖고 내야 돼요. 현금. 그래서 돈 없으면 세금도 못 냅니다. 아니면 돈 없어. 그럼 요즘 뭐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이 카드 가지고도 낼 수 있어요. 세금을. 근데 이거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오로지 돈만 하는데 아니에요. 세금이 뭐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신용카드 갖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분도 봤어요. 저는. 세금은 내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았고 내는 분 많은데 진짜 바보예요. 그러지 말고 돈이 없고 카드만 있으면 고지서 있죠. 고지서 가지고 은행 현금 지급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거기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 공과금 꾹 누르면 돼요. 그럼 거기서 낼게 공과금이냐 뭐 지방세냐 있어요. 그럼 지방세다 뭐 재산세면 지방세 꾹 누르면 돼요. 누르면 뭐 귀하의 주민번호를 누르시오. 그럼 눌러요. 그 다음에 뭐 세목별 번호를 누르세요. 그럼 뭐 고지서 부분 있어요. 그럼 꾹 눌러줍니다. 누르면 화면에 쭉 떠요. 홍길동 뭐 재산세 얼마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럼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Yes, sir.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카드 결제돼요. 끝나요. 그럼 이거는 별도의 비용이 안 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현금 서비스라는 거 받아갖고 하면 서비스 이자 받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세금 안 내려면 몰라도 내고 싶으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니까 이 납부 방법을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 써주면 좋잖아요. 그죠? 투명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도 없어. 뭐도 없어요? 카드도 없어. 이러면 이제 뭐 하냐면 뭐죠? 안 내든가. 근데 내고 싶어요. 어떻게 낼까요? 자,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면요. 현존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분납이요. 분납. 또 뭐가 있냐면 물납이요. 물납. 이 두 가지 방법을 국가가 해줍니다. 이게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이걸 너 3천만 원이냐? 네. 한 번에 내지만 너 그거 두 번 내. 두 번에 나눠서 내라. 이렇게 분납을 해줘요. 그럼 얼마씩 내게 해요? 그 1,500씩 내게 합니다. 이렇게 내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안 돼. 돈이 없다니까. 그럼 물납은 돼요. 물납이 뭐냐? 이 물이 물건이야, 물건. 너 돈 없으면 물건 갖고 대신 내라 이거죠. 그럼 보통 여기서 물건은 대다수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너 돈이 없으면 부동산 갖고 세금을 대체해서 내라 이거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게 이 분납과 물납이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세금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돼요. 일부만. 그럼 아까 제가 배울 세금 몇 가지였어요? 5개였어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건데 요거 5개 중에서 물납이나 분납이 인정되는 건 딱 3개입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요 3가지 세금만 물납이나 분납이 가능하지, 이건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취득세나 이 등록면허세 요거는 물납 분납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자,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대부분 부동산 물납이라는데 양도세는 또 아니에요. 얘는 또 파생돼요. 양도소득세만큼은 얘는 물납이 돼도 부동산 물납이 안 돼요. 뭘 갖고 하면 채권, 나중에 배우면 되건. 얘는 채권 갖고 물납을 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팔고 양도세가 3,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물납할 거야. 물납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죠. 왜? 지금 팔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권 갖고 물납해요. 이 2개만 부동산 물납이 돼요. 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니까 너 돈 없어? 없으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내놔. 이 얘기예요. 국가가. 자, 그러면 왜 취득세하고 그럼 등록면허세 얘는 왜 물납이 안 되냐? 상식을 생각해요. 자, 제가 집을 샀어요. 샀으면 아까 무슨 세 내야 돼요? 취득세. 돈 없어요. 국가가 물납해. 예, 물납할게요. 그럼 집 사자마자 다시 국가에 줘야 돼요. 이게 물납이에요. 그럼 난 취득한 거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 같은 거는 물납 안 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다만 양도세는 부동산 물납에 뭘 갖고 합니까? 채권에 의해서. 대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큼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부동산 갖고 세금을 대신해서 내게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요. 반드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내게 되고 또 세금을 내도 원칙은 자 이제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그게 없거나 부족하다면 뭐가 가능하다? 분납이나 물납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나와 있는 조세의 정의예요. 그래서 보면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얻을 목적하에서 자 법률은 법이죠. 세법이죠. 여기 규정된 모든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자 경제적 급부담이다.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네 재정을 얻기 위해서 걷어가는 거. 이게 뭡니까? 조세 정의.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보면 6번 봐봐요. 맨 밑에 266쪽에. 자, 납부 방법인데 원칙은 뭡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물납이나 뭐도 인정하고 있다. 분할 납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작년도 2014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제 또 한 장을 넘겨서 어딜 보냐면요. 자, 이제 208쪽인데 208쪽에 6번에 이제 징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건 좀 쉬었다가 그 징수 방법부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